2026년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브루클린의 유치장에 갇혀 있죠. 하지만 역사책에 이 챕터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둡시다. 그를 무너뜨린 건 단순히 델타포스의 작전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거래도 아니었죠. 2026년 1월 뉴스에서 보신 그 수갑은 이미 10년 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남미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를 범죄 현장으로 바꿔버릴 만큼 너무나 완벽하고 수학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경제 재앙이 그 수갑을 주저한 겁니다. 당신이 말 그대로 금으로 가득 찬 수영장 위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석유가 더 많습니다. 낙원 같은 해변, 비옥한 땅, 교육받은 인구까지 있죠. 그런데 굶어 죽습니다.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10년 만에 경제의 80%를 증발시켜버리는 겁니다. 다리 하나 건설하지 않고 어떻게 1000억 달러를 날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커피 한 잔 값이 300만 달러가 되게 만들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체포 장면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청구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현대 역사상 가장 화려한 금융 자살에 대한 법의학적 감사 보고서입니다. 마두로를 잡은 건 바로 경제였습니다. 최종 평결, 검은 황금의 덫, 혹은 복권에 당첨되고도 파산하는 법입니다. 오늘 마두로가 왜 감방에 앉아 있는지 이해하려면 덫이 놓였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건 3천억이라는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대략 베네수엘라 땅 밑에 묻힌 확인된 석유 매장량, 배럴 수죠. 지구상에서 가장 큰 비자금입니다. 사우디보다 크고 미국보다도 큽니다. 이건 모든 베네수엘라 국민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줬어야 할 지질학적 복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경제학의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석유는 질투가 심한 신이라는 거죠. 2013년 휴고 차베스의 죽음 이후 마두로가 운전대를 잡았을 때 그는 이미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차를 물려받았습니다. 수년 동안 정부는 심각한 네덜란드병에 감염되어 있었죠. 경제학개론 수업을 빼먹으신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석유를 팔아 돈을 너무 많이 벌면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싸지죠. 브라질에서 헐값에 사올 수 있는데 굳이 베네수엘라에서 토마토를 재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도요타를 수입하면 되는데 왜 차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생산을 멈췄습니다. 농사도 멈추고 제조업도 멈췄죠. 그냥 석유를 퍼올리고 팔고 나머지는 다 사들였습니다. 아주 잘 돌아갔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인 동안은 파티였습니다. 호화롭고 흥청망청하고 끝이 없을 것 같은 파티였죠. 하지만 마두로는 단순히 석유 의존증만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그는 고장난 펌펌물을 물려받았죠. 몇 년 전 나라를 파멸로 몰아넣을 오만의 순간에 정부는 국영 석유기업 PDVSA에서 엔지니어와 지질학자 거의 2만 명을 해고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파업을 했거든요. 그 자리는 정치적 충성파들로 채워졌습니다. 구호 외치는 건 잘 알지만 고압 지하 파이프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마두로가 대통령 자리에 앉았을 때쯤 인프라는 썩어가고 있었고 펌프는 녹슬고 파이프라인은 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파티를 계속하기 위해 현금이 필요했죠. 그래서 시추시설을 고치는 대신 그는 돼지 저금통을 털었습니다. 그는 페도베사를 개인 현금 인출기처럼 취급했죠. 정치 집회 자금이 필요하다고요? 석유 회사에서 가져가. 장군에게 뇌물을 줘야 해? 석유 회사에서 가져가. 유지 보수 예산 삭제해. 여기 관뚜껑에 박힌 첫 번째 못이 있습니다. 바로 생산 붕괴입니다. 마두로가 취임했을 때 베네수엘라는 하루에 거의 300만 배럴을 퍼올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수갑이 채워질 때쯤 그 수치는 수년 동안 겨우 80만 배럴을 유지하기도 버거워했죠. 그리고 2020년 최저점에서는 처참하게도 33만 7천 배럴까지 떨어졌습니다. 빵집을 운영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밀가루 구매를 중단합니다. 제빵사들을 해고합니다. 오븐은 고철로 팔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팔 빵이 없다고 놀란 척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마두로의 경제 원칙입니다. 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고 털을 뽑고 튀겨버린 다음 왜 알을 안 낳는지 궁금해한 겁니다.
하지만 2014년에 오일머니가 끊겼을 때 당연히 지출을 줄였겠죠? 그렇죠. 허리띠를 졸라맸겠죠? 아이고, 참 순진하시네요. 아니요, 그는 돈 찍어내는 기계에 훨씬 더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정부는 갚아야 할 돈이 수십억 달러나 있습니다. 사회 프로그램, 보조금, 부채, 그리고 군대의 충성심 유지 비용까지요. 정상적인 정부라면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였겠죠. 하지만 마두로는 중앙은행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찍어내. 이건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이었죠. 속도계가 부서질 정도의 경제적 폭주였습니다. 통계를 한번 봅시다. 정말 이해하기 힘들 정도니까요. 2013년 물가 상승률은 56%로 우려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나쁘지만 감당은 가능했죠. 2015년엔 180%, 2016년엔 154%였습니다. 그러다 댐이 터져버렸죠. 2018년 IMF와 베네수엘라 국회는 물가 상승률이 13만 %를 기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2019년 초에 일부 추산에 따르면 30만 %가 넘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감을 잡게 해드리죠. 월요일에 잠자리에 들 때 이 계란 하나가 1달러라고 칩시다. 금요일이 되면 이 계란값은 3,000달러가 되는 겁니다. 가격이 1년 단위로 변하는 게 아니었어요. 혹은 한 달 단위가 아니었어요. 매 시간 변하고 있었죠. 식당 웨이터들은 가격표가 적힌 메뉴판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피타이저를 다 먹을 때쯤이면 스테이크 가격이 2배로 뛰어 있었으니까요. 베네수엘라의 화폐인 볼리바르는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냅킨을 돈 주고 사는 것보다 지폐를 냅킨으로 쓰는 게 더 쌌을 정도니까요. 사람들은 현금으로 지갑을 짜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N명가보다 공예품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았기 때문이죠. 그럼 이에 대한 마두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실수를 인정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경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가게 주인을 탓하고 CIA를 탓했죠. 심지어 어디 보자. 스파이더맨 탓도 했다고요? 뭐 진짜 스파이더맨은 아니겠지만 그는 자본주의 기생충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보내 상인들에게 강제로 가격을 내리게 했어요. 군인들이 이 TV 10달러에 파시오 라고 명령하면 상점 주인은 TV를 10달러에 팔아야 했죠. 그러고 나면 다시 팔 새 TV를 사올 돈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진열대는 텅 비어버렸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대못, 즉 가격의 파괴입니다. 경제는 딱 하나, 신뢰에 의존합니다. 이 종이 조각이 가치가 있다는 믿음 말이죠. 오늘 신발을 팔면 내일 빵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요. 마두로는 그 신뢰를 앗아가 불태워버렸습니다. 화폐를 망가뜨림으로써 모든 거래를 공포 그 자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그 즉시 뭐든 사들이는 데 썼습니다. 타이어든 쌀이든 표백제든 가리지 않았죠. 현금을 쥐고 있는 건 마치 녹고 있는 얼음을 쥐고 있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저축한 돈을 날리는 게 최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식량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들어보세요. 돈이 죽으면 배고픔이 시작되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금융 비극을 넘어 인도주의적 공포쇼로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 헝거게임, 식량의 무기화입니다. 2016년 카라카스 거리에는 암울한 농담 하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거였죠. 핵심은 이렇습니다. 날씬해지긴 하는데 건강해지진 않는다. 전혀 웃기지 않죠. 하지만 굶주릴 때는 유머가 남은 유일한 영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주요 대학 연구인 앵코비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인구의 거의 75%가 평균 19파운드, 약 8.6kg이나 살이 빠졌습니다. 헬스장에 다녀서가 아닙니다. 밥을 굶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세 번째 대못, 바로 결핍의 무기화입니다. 경제가 무너지자 슈퍼마켓 진열대는 텅 비었죠. 하지만 정부는 해결책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바로 클럽, 박스라는 걸 만든 겁니다. 이 종이 상자는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들어간 식량 패키지를 각 가정에 직접 배달해 주는 거였죠. 서류상으로는 구호 활동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목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두로에게 반대 시위를 한다? 그럼 박스는 없는 겁니다. 당원 명부에 서명하지 않았다. 역시 박스는 없습니다. 야당에 투표한 동네에 산다면요? 아마 그 주에는 배달 트럭이 고장났다며 안 올 겁니다. 하지만 감사를 해보면 더 어두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건 단순히 통제에 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도둑질이었죠. 알렉스 사브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그는 마두로의 자금 해결사였고 지난 2023년 미국과의 포로 교환 때 풀려난 인물이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사람이 먹기에도 부적합한 저질 식량을 엄청난 가격을 얹어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영양가가 거의 없는 분유를 사들여 놓고는 베네수엘라 국가에는 수백만 달러를 청구한 뒤 차액을 주머니에 챙긴 겁니다. 베네수엘라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학교에서 쓰러져 가는 동안 정권의 핵심 세력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굶주림을 이용해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기아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 셈이죠. 이 짓을 하려면 얼마나 뻔뻔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농장을 파괴해서 사람들이 식량을 기르지 못하게 하고 화폐를 파괴해서 사 먹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걱정 마. 무릎 꿇으면 밥은 줄게. 이 경제 범죄는 야당이 절대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노동자 계급의 영혼을 꺾어버린 겁니다. 배가 비어서는 혁명도 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네 번째, 대탈출, 발로 하는 투표입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지붕 디자인이 훌륭한지 토론하고 있진 않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야 합니다. 2018년 베네수엘라는 단순히 불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불지옥이었죠. 사람들은 선택했습니다. 투표 용지로 마두로를 몰아낼 수 없다면 두 발로 투표하겠다고 말이죠. 이것이 네 번째 대못, 인재 대탈출입니다. 2014년 이후 대략 770만 명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나라를 탈출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25%에 달하는 수치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나요? 텍사스에 사는 모든 사람이 떠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스위스라는 나라 전체가 짐을 싸서 이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서방구 역사상 가장 큰 난민 위기입니다. 한때는 시리아보다 더 큰 규모였죠. 게다가 시리아와 달리 여긴 외국의 침공도 없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죠. 폭탄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경제정책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 떠났냐고요? 모두가 떠났습니다. 특히 나라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 의사, 엔지니어, 교사, 석유 기술자 같은 사람들이 2019년 카라카스의 한 병원을 상상해 보세요. 전력망이 고장나 정전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비상발전기는 부품을 도둑 맞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과 의사는 자리에 없습니다. 그곳에 있습니다. 그는 마이애미에서 접시를 닦고 있죠. 베네수엘라에서의 외과의사 월급이 한 달에 고작 6달러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적으로 마두로의 숨통을 조인 숨겨진 대가입니다. 그는 단순히 돈만 잃은 게 아니라 그 돈 문제를 해결할 두뇌들까지 잃어버린 겁니다. 석유 시추 시설이 고장났을 때 그걸 고칠 줄 아는 기술자들은 휴스턴에 있었습니다. 전력망이 붕괴했을 때 전기 기술자들은 마드리드에 가 있었죠. 그는 유령과 노인들만 남은 나라를 통치하게 된 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재앙적인 수준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걷고 또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정글 중 하나인 다리엔 갭을 통과해서 말이죠. 단지 미국 국경에 닿을 기회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대규모 탈출은 두 가지 결과를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압력을 덜어주었죠. 먹여 살릴 입이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결국에는 전 세계 무대에서 정권에게 굴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사회주의 낙원이라고 아무리 외쳐대도 소용없습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낙원에 머무느니 차라리 정글에서 죽음을 무릅쓰겠다고 한다면 결론은 이미 난 겁니다. 경제가 단순히 그들을 내몰기만 한 게 아닙니다. 추방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타국으로 흩어진 수백만 명의 목소리가 그에게 맞서는 가장 강력한 로비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본국으로 송금을 보내며 말 그대로 단돈 20달러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동시에 전 세계에 제발 개입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떠난 게 붕괴의 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가장 큰 충격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요란한 붕괴 말이죠. 문자 그대로 불이 꺼진 순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지구가 멈춘 날, 바로 인프라 붕괴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20층 엘리베이터 안에 있습니다. 아니면 깊은 지하철 안에 타고 있거나 손에 메스를 든 외과 의사가 절개하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딸깍 2019년 3월 베네수엘라는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1시간도 하루도 아닌 거의 일주일 동안 말이죠. 이것이 대정전 사태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소 중 하나이자 국가 전력의 80%를 공급하는 구리댐이 멈춰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계인이 쏜 전자기 펄스 무기였을까요? 저격수였을까요? 마두로 말에 따르면 그렇답니다. 그는 미국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꾸민 사이버 공격 탓이라고 했죠. 워싱턴에 있는 노트북으로 댐을 해킹했다고 진짜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던 소수의 기술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죠. 결론은 태만입니다. 해고된 석유 노동자 2만 명 기억하십니까? 전력망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전소 주변에 잡초를 베는 일조차 중단해서 화재가 발생했죠. 터빈 교체도 멈췄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그냥 멈춰버릴 때까지 방치한 겁니다. 이것이 5번째 못, 인프라 대재앙입니다. 단순히 전등만 꺼진 게 아니었습니다. 전기가 끊기자 수도 펌프도 멈췄습니다. 열대 국가에서 화씨 90도, 섭씨 32도가 넘는데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고 이제 수도꼭지에서 물조차 나오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구아일의 강에서 물을 퍼 날랐습니다. 그 강은 너무 오염돼서 사실상 똥물이나 다름없었지만 화장실 물을 내리거나 빨래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신생아 인큐베이터가 꺼지고 투석기가 멈췄습니다. 그 5일 동안 정확히 몇 명이 죽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생명을 유지하던 기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환자들이 죽어갔다고 보고했죠. 이때가 바로 경제가 숫자의 문제를 넘어 생명에 대한 물리적 위협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국가는 문명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2가지, 빛과 물조차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할리우드 작가조차 얼굴을 붉힐 만한 기막힌 아이러니 속에서 정권은 살아남을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가장 증오하던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6번째, 악마와의 거래, 달러화와 보데곤 버블입니다. 2020년 베네수엘라는 공식적으로 환상 특급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한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를 뒤져 음식을 찾고 있는데 바로 옆 거리로 가면 보데곤이라 불리는 번쩍이는 새 가게에서 누텔라나 커클랜드 시그니처 비타민, 플레이스테이션 5, 수입 샴페인을 팔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6번째 모드, 좀비 경제입니다. 수년간 양키고 홈을 외쳐대던 마두로가 상상도 못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조용히 미 달러를 합법화한 거죠. 환율을 통제하려는 시도조차 멈췄습니다. 말 그대로 더 이상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냥 달러가 흐르게 놔둔 겁니다. 갑자기 베네수엘라는 2계급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1계급, 휴지 조각이 된 볼리바르를 버는 95%의 사람들. 2계급, 달러를 가진 정부 측근, 장군들, 그리고 해외에 가족이 있는 5%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카라카스의 호화로운 거품을 만들었죠. 100달러짜리 스테이크를 파는 새 식당들이 문을 열고 카지노가 다시 개장했습니다. 마치 상황이 나아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인플루언서들은 봐라, 베네수엘라가 고쳐졌다 라고 말했지만 그건 신기루였습니다. 그 경제는 돈 세탁과 해외 송금위에 세워진 것이었으니까요. 정부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치품 수입을 통해 검은 돈을 세탁하고 있었을 뿐이죠. 돈 찍어내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안타깝게도 유튜브는 제가 돈을 찍어내게 해주진 않네요. 하지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심층 분석 영상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알고리즘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채널에 큰 도움이 되고요. 솔직히 이건 공짜잖아요. 카라카스에서 15달러나 하는 누텔라 한 통과는 다르게 말이죠. 잠깐만요. 석유 산업은 죽었고 세금도 거치지 않는데 정권은 도대체 어디서 현금을 구해서 충성심을 샀을까요? 장군이 당신을 체포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보수를 줘야 할까요?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화폐, 금으로 눈을 돌려야죠. 은행 금고에 있는 깨끗한 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7번째, 모트, 현금을 위한
아르코 미네로입니다. 석유가 마르자 마두로는 지구상에서 생물학적으로 가장 다양한 곳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 아마존 지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 파내버려. 그렇게 오리노코 채굴 아크를 만들었죠. 포르투갈보다 더 큰 지역인 아르코 미네로가 금 채굴지로 개방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안전 기준 따위가 있는 산업적 채굴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무법천지였죠. 이게 바로 7번째 못, 갱스터 경제입니다. 정권은 이 광산들의 통제권을 군대와 진짜 범죄 조직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ENL 같은 콜롬비아 게릴라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들은 흙에서 금을 분리하려고 수은을, 그 맹독성 수은을 씁니다. 그 수은은 강으로 흘러들어가 원주민들의 물을 오염시키고 물고기들을 떼죽음 당하게 하죠. 그렇게 캐는 금은 개인 전용기에 실려 터키나 아랍에미리트, 이란 같은 곳으로 밀 반출됩니다. 그리고 장부에도 없는 현금으로 팔려나가죠. 영수증도 세금도 없습니다. 그저 현금 다발이 든 가방이 대통령궁으로 배달되어 측근들을 만족시키는 거죠. 이 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2024년, 2025년의 베네수엘라는 이미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저 국가 행세를 하는 범죄 기업일 뿐이었죠. 경제는 GDP가 아니라 약탈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석유를 뽑아먹고 남은 게 없으면 금을 캐내고 이민자들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심지어 희망까지 착취했죠. 하지만 범죄로 먹고 사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결국 훔칠 것도 바닥나고 당신을 지켜줄 친구도 사라지게 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몇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선거, 그리고 마침내 덫을 닫아버린 결정적인 실수. 8번째, 모트, 회복이라는 사기극, 2024년 선거의 덫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초에 뉴스를 보셨다면 이런 소문을 들으셨을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살아나고 있다고요. 인플레이션이 약간 둔화되긴 했었죠. 미국이 쉐브론 허가 같은 제재를 일부 풀어주면서 석유도 좀 더 돌았고요. 협상 테이블엔 바베이도스 협정이라는 딜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죠. 2024년 7월에 자유선거를 치르면 세계가 다시 석유를 팔게 해주겠다는 거였죠. 경제가 드디어 숨통을 틔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8번째 못, 자존심의 기회 비용입니다. 2024년 7월 28일, 경제를 살릴 수 있었던 바로 그날, 야당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는 단순히 이긴 게 아니라 압승을 거뒀습니다. 70대 30 정도의 격차였죠. 출구조사들은 변화를 외치고 있었고요. 마두로에겐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선택지 A, 패배를 인정하고 사면 협상을 한 뒤 수백만 달러를 챙겨 터키 해변에서 은퇴하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 선택지 B, 선거를 조작하고 판을 엎어버려 경제를 영원한 고립에 빠뜨리는 것. 그는 선택지 B를 골랐습니다. 자신이 이겼다고 선언하고 개표 결과 공개도 거부했죠. 시위대도 체포했습니다. 그렇게 경제의 생명줄은 끊겼습니다. 미국은 거래 취소다, 제재는 다시 시작이다 라고 했고 간을 보던 외국 투자자들도 짐을 싸서 떠나버렸죠. 바로 이 순간이 사형 선고가 내려진 순간입니다. 2024년 전까지만 해도 마두로는 제국주의 탓, 제재 탓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24년에는 제재를 풀 수 있는 황금 열쇠를 쥐어줬는데도 강물에 던져버린 꼴이 됐죠. 그는 전 세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군대에게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자신이 집권하는 한 베네수엘라는 다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요. 그가 바로 파이프를 맡고 있는 찌꺼기였던 거죠. 대통령이 독성 물질이나 다름없어서 장군들이 부하들에게 월급을 못 주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충성심에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9번째, 모트, 태양의 카르텔, 대통령에서 마약 왕으로. 이제 이 조사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석유 경제가 죽고 금으로도 부족해지자 국가는 남미에서 가장 돈이 되는 상품인 코카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9번째 못, 국가의 범죄화입니다. 수년 동안 미국 수사관들은 태양의 카르텔, 즉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를 추적해왔습니다. 왜 태양이냐고요? 베네수엘라 군대에서는 장군들이 어깨 견장에
태양 휘장을 달기 때문이죠. 혐의, 아니 이제는 기소 사실이 된 내용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사실상 마약 밀매 조직의 물류부서가 되었다는 겁니다. 당신이 마약 왕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은 경찰을 피해 숨어 다녀야 하죠. 그런데 당신이 곧 경찰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레이더도 통제하고 항구도 통제하고 하늘길까지 통제하는 겁니다. 완벽한 사업이죠. 하지만 경제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나르코 스테이트, 즉 마약 국가는 태생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시선을 끌게 되죠. 미국 법무부는 더 이상 마두로를 정치인으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를 엘 차포 같은 범죄자로 보기 시작했죠. 목에 걸린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은 그를 걸어다니는 당첨 복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심리적 압박감을 생각해 보세요. 마두로는 경호원들과 함께 방에 들어갈 때마다 의심해야 했을 겁니다. 저 녀석이 날 지켜줄까? 아니면 1,500만 달러를 탐낼까? 경제가 파탄나면 충성심에도 가격표가 붙기 마련이죠. 그리고 1,500만 달러는 굶주린 군인들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아주 매력적인 가격표일 겁니다. 범죄 경제는 그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그의 동맹국이었던 중국, 브라질, 심지어 지역 내 좌파 정부들조차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미 법무부의 기소장이 목에 걸린 사람과는 아무도 거래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주니까요. 그렇게 2025년 말로 접어들면서 마두로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오일머니는 사라졌습니다. 국민들은 떠나거나 굶주리고 있었죠. 인프라는 죽어버렸습니다. 군대는 급여도 받지 못한 채 현상금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왔습니다. 경제적 현실이 마침내 정치적 환상을 구석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6년 1월 3일에 그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셰웨 붕괴 10번째 종착역입니다. 바로 수표가 부도난 순간이었죠. 역사는 독재에 대해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미움을 받는 건 버틸 수 있습니다. 제재를 받는 것도 견딜 수 있죠. 쿠데타 한두 번쯤은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호원들이 당신 없는 미래가 더 낫다고 깨닫는 순간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왜 2026년 1월 3일이었을까요? 경제적 계산이 마침내 0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2025년 마지막 몇 달 동안 군 수뇌부로 가는 현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평소보다 액수가 적었다고 합니다. 금광은 말라가고 있었고 마약 루트는 미국의 공격적인 순찰대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약탈할 자원이 바닥난 거죠. 이것이 우리를 궁극적인 경제 개념, 바로 인센티브 구조로 이끕니다. 지난 10년간 군의 인센티브는 마두로를 보호하고 돈을 받고 안전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2026년 1월 3일 그 인센티브가 뒤집혔습니다. 마두로를 보호하다 같이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넘기고 가명 협상을 하거나 돈이라도 좀 챙길 것인가? 델타포스 팀이 착륙했을 때 그들은 수천 명의 병력이 결사항전하는 광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건 이미 속이 텅 빈 정권이었습니다. 구조는 썩어 있었죠. 발길질 한 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제는 그를 단순히 약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의 방패를 벗겨버린 겁니다. 그를 지도자에서 골칫덩어리로 전락시켰죠. 11번째, 편결입니다. 포렌식 요약이죠. 자, 결론이 나왔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지금 브루클린의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실제로 무너뜨린 게 무엇인지 분명히 합시다. 단지 정치 이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는 불을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석유를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불가능했죠. 폐허 위에서 영원히 군림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여기 마두로 시대의 최종 청구서가 있습니다. 첫째, GDP는 거의 80% 가까이 위축되었습니다. 평시 역사상 최악의 경제 붕괴 중 하나죠. 둘째, 빈곤입니다. 최악의 시기에는 인구의 90% 이상이 빈곤층으로 살았습니다. 셋째, 이주입니다. 거의 800만 명, 국가의 25%가 타국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넷째, 화폐입니다. 0이 14개나 지워진 너무나 가치가 없어서 존재조차 희미해진 화폐였죠.
재판은 열릴 것이고 변호사들이 나설 겁니다. 정의에 대한 헤드라인도 쏟아지겠죠. 하지만 그 어떤 법정도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겪은 고통의 진짜 크기를 담을 순 없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은 소송으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 도둑맞은 어린 시절은 환불받을 수 없죠. 800만 명이 앉아 있어야 할 저녁 식탁의 그 빈 의자에는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마두로를 무너뜨린 그 경제가 베네수엘라 국민들 또한 고통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는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악몽은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깨어나는 것, 다시 짓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든 작업이 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그 남자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그가 남긴 자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이 심층 분석이 같이 있었다면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영상이 알고리즘을 뚫고 진실을 알아야 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음 챕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제 말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재건될지, 어떻게 다시 불을 밝힐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만큼이나 격렬할 테니까요. 댓글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경제는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관한 것입니다.